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올 마지막 촬영이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2025년은 중국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은 중국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세 가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억의 인구 중에서 여전히 절반이 넘는 7억 명은 현대화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속철도나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고 또 지방 곳곳에는 여전히 현대화된 위생시설도 부족하며 3, 4억 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달이나 택배,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일부 수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체제상의 이유로 가족들을 도시로 데려올 수도 없고 아이들을 설사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취학을 한다거나 의료, 병원을 간다든가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인구 집단의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농민공들이고요. 그 인구수는 동남아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여전히 발전하고 변해야 될 이유가 차고 또 넘칩니다. 두 번째는 거의 40%에 달하는 높은 국민의 저축률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즉 저축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년 동안 소비되지 않는 총생산량입니다. 소비되지 않으니란 이 말을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저축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즉 저축할 이유를 줄여준다 그러면 새집이라든가 새로운 디바이스 또는 투자 설비 이런 쪽에 돌리게 돼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R&D, 즉 연구개발 능력인데 특히나 응용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창의적이고 과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0에서 1을 만들어내는데 세계 최고이고 매우 능하지만 중국은 1에서 100까지 빠르게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응용과 관련된 부단한 연구개발의 실행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며 또 거기에는 대규모의 엔지니어들이 그동안 이루어낸 그런 아웃풋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전문대를 포함해서 공학계 졸업자들이 매년 440만 명이나 배출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잠재력을 누르고 있는 중국의 문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 10%에 달했던 GDP 성장률을 보여줬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13, 14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매년 0.33%씩 하락해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명목 GDP입니다. 겨우 4%를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사실은 2008년부터 중국이 시행해 온 인류 역사상 최장의 또는 최대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투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했던 시절이었고 그 때문에 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맞지만 그 결과 임금이라든가 건축비가 미납이 발생을 했고 또 상당히 무수익화된 시멘트 철근 덩어리들은 지금은 뒷다리를 잡는 후유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거의 100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이것은 음성 양성채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은 중국 경제의 활력을 해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만 합니다. 막대한 국유자산을 보유한 중국 중앙정부의 채무는 GDP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6대 은행, 3대 통신사, 4대 석유회사 등등을 모두 다 가진 중앙정부는 자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정책 목표를 안정에 두지 말고 안정과 더불어서 발전도 더 중시를 해야 합니다.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정책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안정을 위해서 경제보다 도시를 봉쇄해버린 그런 선택의 후유증과 상흔 효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국가의 이미지까지도 쉽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의 고품질 발전이 절대 원칙이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발전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바꿨고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성장률 자체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멘트들을 했었고 그것이 작년이었고 금년에 그것을 겪어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가 상당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핵심 과제 9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몇몇 중요한 것만 따져보면 먼저 소비 진작인데 늦게나마 중국이 소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외 수출은 곳곳에서 막히고 있고 국내 수요가 부족하니까 안 팔리는 물건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고 덤핑을 치고 또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그동안에 생산과 연계되어 왔던 재정의 수입도 이제는 소비 확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부서는 상무부의 소비국 그리고 발개위의 소비소득 분배국 딱 두 곳뿐입니다. 그 정도로 생산에만 올인해오던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의 세금은 유통과 연계되어 있어서 소비가 늘어나면 재정 수입도 늘릴 수 있습니다. 1원의 보조금이 4원의 소비를 만들면 그중에 25%는 세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결국 돈 한 푼 안 쓰고 경제활동의 파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는 실험을 했었는데 보조금을 10억을 풀었고 그것이 40억의 소비를 이끌어내어서 4배의 승수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채권, 지방 부채의 국채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지방 부채를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당연한 이유는 그 대부분이 중앙을 대신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들이 더 늘어나고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국채 반영이라는 게 이게 이걸 재정적자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재정적자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고 국채는 자산을 가지고 채무를 발행하는 것이니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채무 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국채는 높은 유동성과 안전성을 가진 사실상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에는 이런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이자를 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도. 마지막으로는 과당 경쟁, 출혈 경쟁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네이주엔이라고 말하는 그런 과당 경쟁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변동 원가 이하로 팔아서 판매량을 늘리는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경쟁으로 국제 관계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해외에 진출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2개, 2.5개라고도 합니다. 독일은 3개, 일본은 2개인데 중국은 11개 대형사들과 수십여 개의 소형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때를 지어서 나가고 그것이 각축전에 벌어지는 것이 동남아, 태국, 베트남 등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우호 국가인데도 브릭스 중에 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도 하니 유럽이나 선진국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그렇죠. 중국의 변함없는 장기적인 목표는 2035년에 기본 현대화의 실현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2020년에 GDP의 2배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인데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4.7%씩 GDP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도의 성장률도 그렇기 때문에 5%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0.33%씩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GDP 성장률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 전략의 조정안이 지난 7월에 20기 3중 전환에서도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중국과 또 마가에 올인을 하고 있는 미국 둘 사이에 우리나라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동반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